정치권이 LH 재발 방지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야의 LH 특검 협상도 시작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택지 개발과 부산 LCT 의혹도 포함하자는 여당과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넣자는 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 들어간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안 후보는 오 후보를 내곡동 문제로 사퇴할 후보, 오 후보는 안 후보를 신기루 후보라고 지칭하며 공방을 벌이다 오늘 저녁 예정됐던 회동도 뒤로 미뤘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순증액했는데 예결위 소위에서는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과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뉴스엠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과 LH 사태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터진 LH 투기 의혹에 여야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H 대책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여야의 LH 특검 실무 협상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 의혹 진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LH 대책 5법을 이번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발 방지 대책 입법에 주력하고 있는데 야당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운영위와 정무위에서 본격 심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근절 5법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는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LH 특검을 처리하기 위한 3+3 협의체도 가동합니다. 여야는 선거 전 최대한 합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택지 개발과 부산 LCT 의혹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LH 투기 조사를 전국 범위로 넓히고 청와대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려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조사 시기를 현재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리듯 늘려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는 특검과 함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도 합의했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큰 특검보다 전수조사와 국정조사부터 단계적으로 타결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에 돌입했는데요. 늦어도 모레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합의한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론조사는 두 기관에서 무선 100%로 실시하는데 각 기관은 1,600명씩 총 3,200명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조사해 합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쟁이 본격 시작된 만큼 두 후보는 자신이 서울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후보, 실체가 있는 대체 불가한 후보가 나서야 합니다. 내곡동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이를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여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날선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정책 행보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광진구와 성동구, 중구 일대를 차례로 돌면서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소상공인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야권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데 특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은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문제가 저는 굉장히 뭔가 지금 감춰진 게 굉장히 많다. 늦어도 모레면 야권 후보가 결정되고 25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천만 서울 시민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투기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LCT 아파트와 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 인근 부지가 주요 쟁점 현안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구도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LH발로 불거진 투기 의혹은 부산 선거판도 휩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춘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족의 LCT 아파트 투기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 가족의 LCT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나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가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채가 다 1년에 20억씩 40억 시세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황금비 아파트를 가족들이 나란히 일시에 같은 날 그것도 구매를 할 수 있었는지 매입할 수 있었는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해선 서민들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을 거라며 송구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매입 과정에 그 어떤 불법이나 비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후보 등록 주소지를 LCT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최초의 분양자도 LCT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매매 과정 자체도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가 다 있고. 특별법 통과로 신공항이 들어설 가덕도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와 경남 김해 일대 부지를 매입해 300억 원 이상의 큰 수익을 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거돈 일가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가덕도 부근에 위치한 부산 녹산공단에 있는 회사의 부지까지 가덕도 투기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부산 경제를 내세운 김명춘 후보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 양측이 25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내일 소위를 가동해서 본격적인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당초 정부안보다 약 3조 9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소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결정합니다. 추경 규모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며 기존 정부안보다 약 3조 9천억 원이 늘어난 상황인데 사각지대 없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증액된 부분의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단기 일자리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야당 간 이견이 큽니다.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에 놓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취약했던 농업 분야와 운수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과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지원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분야별 형평성과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각 지자체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첫날 심사 테이블에 오른 대부분의 안건들은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각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부의 바이오 데이터 인력 양성 사업과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약속한 기한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유혈 사태에 우리 정치권이 규탄 입장을 밝히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시민단체의 비공식 지원이 강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계속되는 유혈 진압. 우리 정치권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주최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는데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참석해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근데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하고 시위자들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총을 두려운 것보다 그 군부의 군정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미얀마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특별 그 단체, 의료진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미얀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인권보호, 폭력행위 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른 기구와 연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의 역할과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 회복을 고려해서 경제단체와 협력하는 부분.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지원이 끊긴 민주 항쟁 세력은 불리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통한 비공식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와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무조건 압박이 아니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라든가 민간인을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 밖에 미얀마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여야는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SNS에 검찰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김경엽 의원은 수사도 없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건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질서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며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이 없는지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서 후보가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예정 부지를 사들였다며 LH 사태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출신의 서 후보는 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서 직선 거리로 2km 이상 떨어진 부지를 매입한 거라며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 후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의 엄격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또 박 후보가 지난달 처분했다고 밝힌 일본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성일종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안 팔다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뒤늦게 처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던 정의당은 내일 여영국 대표 체제로 전환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여영국 전 의원이 단독 출마해 사실상 당선 확정이고 내일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합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젠더폭력 예방 등을 위한 당규 개정을 마무리했다며 새 지도부에서 당내 성평등 조직 문화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직서가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직 퇴직 처리가 될 것이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과의 인수인계가 잘 이뤄져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3번까지 당선됐는데 김 의원의 사태로 비례대표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정치권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먼저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 모레 24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에서 지금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는 종합 정책 질의를 한 데 이어서요. 오늘과 내일은 예결위 예산 조정 소위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제 심사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지난주 상임위별로 넘어온 추경안 예비 심사 상황을 보면 물론 당연한 거긴 한 것 같습니다만 삭감한 예산보다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대표적으로 농해 수위가 요구한 예산인데요.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씩 주자는 예산입니다. 또 문체위에서는 여행업계에 대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요구를 했고요. 네. 여행업계가 이제 매출 감소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재난금을 200만 원씩 정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집합 금지 업종 수준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헬스 트레이너에게도 문화예술인 수준의 고용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요. 네. 이렇게 각 상임위별로 더 달라낼 예산을 합쳐보니까요. 당초 정부 제출하는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포함해서 19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추가로 약 4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위기로 봐서는 추경 예산 증액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야가 이제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2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얼마가 늘어날지는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당장 오늘 예산 조정 소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면서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풀 기용 사업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심사 테이블에 오른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추경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이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인데 국민의힘의 오세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는 이제 합의하고 오늘부터 여론조사에 지금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됩니다. 지난 그 금요일 제가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소식을 서로 자신들이 고수했던 여론조사 방식을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그 단일화가 급물살을 탔거든요. 그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무선전화 100%도 반영이 됐고요. 그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경쟁력과 그 적합도 조사도 반영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빠르면 그 내일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는 저녁에 발표가 되고 늦어도 모레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에서 모레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양측의 그 단일화를 두고 지금 신경전도 상당히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이 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길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그 당의 조직력을 내세웠는데요. 그 민주당의 그 선심성 돈풀기 공약, 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선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후보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저격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요. 자신은 그 무결점 후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두 후보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그 서울 민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는 이틀 뒤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 내곡동 투기 의혹은 민주당 쪽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죠.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여당의 공세도 치열한데요. 하지만 이 오세훈 후보는 그 내곡동 투기 의혹을 거듭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곡지구는 그 이명박 정부 때가 아닌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민주당은 그 2009년 그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그 당시 국정감사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오 후보가 그 서울시장 재임 당시 셀프 개발과 셀프 보상에 매진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선거가 이제 보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현재까지 점점 그 야권의 지지율이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 지상파 3사가 그 공동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민주당 그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각각 양자 대결을 한 건데 야권 후보들이 모두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이 야권 단일화에 실패를 해서 3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여론 추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 첫째 주 조사 결과인데요. 양자 대결에서는 야권 후보가 모두 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 박영수 후보가 이제 연일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율 반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진행 상황과 공방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재보선 거의 다 이겼다입니다. 사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LH 사태로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친여 성향의 매체에 출연해 승리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지지층의 결집에 나섰는데요. 이 전 대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은 여전했습니다. 서울은 우리 후보가 오히려 앞서 나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접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여권 지지층을 독려하기 위한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 차원인 것으로 읽힙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이런 직설적인 발언들이 중도 민심을 자극해 중도 표심을 얻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솔직하다는 거죠. 이번 선거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후보이고 누가 비리와 연루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결과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홍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8년 당시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각종 악재로 여건이 고전하고 있는 지금 재보선 거의 다 이겼다라고 주장을 한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과연 그의 촉은 적중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선관위 홍보물 편파 시비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동료를 위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택시에 부착한 홍보물 색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보물의 색상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인데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최초 기획안의 색상은 보라색 계열이었지만 실제 출력되고 택시에 부착돼 언론에 공개된 홍보물의 색상은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계열이었다며 아무리 봐도 여당색인 선관위 홍보물 당장 수정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홍보물은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 색상이 혼합된 것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는데요. 선관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허은하 의원 분홍 장미 흑백 처리 사례를 공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명 연예인이 분홍 장미꽃을 들고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지만 공개 나흘 만에 장미꽃은 흑백 처리가 됐는데요. 허 의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장미색까지 자발적으로 흑백으로 처리한 선관위가 아무리 봐도 민주당색인 투표 동료 홍보물은 못 바꾸겠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 속의 모델들이 핑크색 장비를 들고 있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이 캠페인 영상은 사실 지난해가 아닌 2017년 제작된 영상의 일부로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지만 연예인들의 자발적 참여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부분을 흑백으로 수정해 다시 게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선거 관련 공정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주먹구구식 해석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선관위가 명확한 기준과 엄정한 잣대를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이제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주사위가 던져지면서 재보선 판세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황교안 상근 부대변인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결과가 이제 빠르면 내일 저녁 아니면 이제 모레 나올 것 같은데 서로 조금씩 이제 물러서면서 여론조사 방식이 무선전화 100% 그리고 경쟁력, 적합도 반반씩 묻기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이제 혼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박빙으로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두 후보 간 단일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내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오세훈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겨야만이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조금 뒤늦게 출발은 했지만 당내 경선이랑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가 조금씩 상승세에 있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국민들이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무능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좀 유능한 후보를 뽑아달라 그런 요구가 많고 오세훈 후보의 어떤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좀 많이 어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꺼내면서 자신을 무결점 후보라고 강조를 했고 또 이에 오 후보 역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 이런 안 후보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 일성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국민 앞에 특히나 국민들 앞에서 지금 야권 단일화를 갈망하고 있던 국민들 앞에서 좀 감동적인 모습, 좀 멋진 승부를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조금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아무래도 단일화 국면에서 조금 불리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박영선 후보라든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 측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속으로 웃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웃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내일까지 여론조사인데 마지막까지는 조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이른바 원팀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거를 이제 앞두고 여야 간의 이제 신경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박영선 후보 이제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의혹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제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가게 되어서 구입을 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대변인께서는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 이미 2019년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 나선 것도 아니고 그냥 SNS로 2월에 처분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보면은 박 후보 같은 경우는 도쿄 아파트 처분했다 이러고서 이명박 정부의 사찰 얘기 쪽으로 자꾸 이제 좀 주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만약 이명박 정부 때 사찰 때문이라면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왜 아파트를 계속 보유했는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또 왜 보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박 후보가 또 누구보다 어떤 일본과 관련된 일만 나오면 친일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어떤 친일몰이, 그러니까 친일을 비판했던 모습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본인 말대로 처분을 했다면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후보의 재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잊혀진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의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구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은 남북문화체육협력 특별위원장을 맡으셨던 오선의 중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의원님이 이제 선봉장이셨는데요. 현재도 이제 그러시고요. 지난달 말에 그런데 이제 IOC가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 우선 협상지로 호주의 이제 브리즈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IOC가 우리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경고요? 네. 왜냐하면은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인데 예를 들어서 네. 서울시장 지금 후보들 공약에 공동올림픽 여야 후보 아무도 없어요. IOC 입장에서는 공동유치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못 믿겠죠. 우리 국민들도 여기서 관심도 거의 없죠. 국회에서도 참 유감인데 저 말고는 네. 심지어 우리 여당 의원님들조차도 이게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인데도 관심 있는 분들이 없어요. IOC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남북 공동올림픽 이거는 별 의지가 없나 보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IOC 입장에서는 올림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장소가 남북 공동올림픽을 하게 하는 건데요. 네. IOC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남북한이 공동으로 안 하면은 호주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줬고 우리가 사실 화들짝 놀랐죠. 놀라서 긴급 대책 회의가 있었고 또 이제 항의성의 서한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 결과 최악은 지금 피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10일 날 IOC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호주로 결론 난 게 아니라는 결론을 지난 총회에서 이제 내렸죠. 아,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좀 얼어붙어서 남북 관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남북이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이렇게 남북이 밀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북한 리스크가 맞아요. 남북 관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활동이 사실 불가능한 상태죠. 네. 이것이 기본적이지만은 우리는 유치 결정이 아직 2032년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이다. 네. 빠르면 내년 아니면 2033년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혀를 찔린 거죠. 이렇게 빨리 결정이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은 우선 협상 개최지로 네. 호주를 선정을 할 줄을 이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이게 결정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울 평양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남측의 호스트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부재 중이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네. 그래서 마땅히 지금 공동올림픽에 대한 소위 말하는 주도권, 컨트롤 타워가 없군요. 컨트롤 타워, 네. 그립을 잡을 주체가 지금 부재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를 찔린 그런 저는 배경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는 이제 상황이 북한의 이제 뭐 김여정 부부장도 얼마 전에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만 3년 전의 봄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경색된 그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남북 관계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남북 공동올림픽이 불을 붙여 가야 되는 것이죠. 더 해야 된다. 네.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열리던 18년 2월 그 직전 17년 연말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일측즉발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전쟁이 날까 말까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를 해낸 게 평창올림픽이거든요. 네.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간 것은 역사적인 선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리스크만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이념하는 올림픽이란 무기를 가지고 지렛대를 가지고 남북 관계 문제를 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 올림픽 유치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만반의 준비를 했을 테니까 플랜 B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이제 플랜 A는 이제 서울, 평양, 남북이 함께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서 최근에 이 남북공동올림픽은 정상이 합의한 것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룩해야 된다. 네. 그러한 메시지가 왔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북의 상황상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남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따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랜 A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 그러면은 서울 올림픽으로 단독 유치권을 따놓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북하고 함께 공동 개최를 하는 플랜 B를 생각해 보겠는데, 사실 제가 플랜 B는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제안을 한 것이에요. 네네. 뭐 그때는 굉장히 어두웠고 사실은 호주 브리즈번이 구분 응선을 남았다는 게 작년부터 이야기 들려왔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북은 막 개성 폭파시키고 그랬을 때 야 이거 플랜 B라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북의 정갈로는 메시지는 플랜 B를 상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플랜 A 우리가 주도를 하고 북이 무기 내지는 어떤 식의 동의를 표하는 그런 플랜 A 틀 속에서 이 앞으로 전략을 이제 짤 수가 있겠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남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북한 리스크만 탓했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북한 리스크 프레임이 아니라 평화 프레임으로 바꿔서 네. 남북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전 세계 평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IOC를 설득하는 평화 프레임으로 해서 플랜 A를 추진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만약에 서울 단독 유치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그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플랜 B도 없고 플랜 B까지 안 된다면? 안 되고 플랜 네. B도 안 되면 네. 그거야 뭐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앞으로 이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상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정치권 현황을 이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4.7 재보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은 오세훈 박형준 후보와 MB 정권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총 공세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SNS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MB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이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유독 돋보이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MB가 귀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박형준 부산 그 국민의당 후보는 MB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그분이 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장 시절에 MB와 함께 이 케미를 맞춰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토건 위주의 그런 서울시 개발을 했던 이제 그런 분이에요. MB, 오세훈, 박형준 이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능하게 한다는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당 땅에 대한 해명도 그렇고, 또 박형준 후보의 LCT 네.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해명도 보면은 까면 깔수록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분들이 양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의 해명을 보면은 마치 과거에 MB가 BBK 다스 이거 자기 거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그 거짓말하는 행태, 그런 수법이 연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MB의 후예들, MB가 귀환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사람이 또 정치를 또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LH 사태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여야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LH 특검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특히 조사 대상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LH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는 과거의 죄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뭐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은 여기는 보수 정권도 있고 진보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난 10년 동안에 공직자들이나 그 측근들이 정보를 가지고 또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얻어낸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그런 행위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번 특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검 말고도 여야가 지금 부동산 근절 5대법이라고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해가지고요. 그것을 저는 이번 3월 국회 끝나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불과 10일도 안 남았는데 3월 국회 끝나기 전에 부동산 투기 근절 5대 법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시키고 그다음에 특검은 특검대로 신속하게 국민의 기대에 맞는 합의를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수도권 내리 5선의 중진이신 안 의원님 올해 목표와 함께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도 저희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코로나 이 시대에 이 불평등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은 완화하는데 즉 말해서 1%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를 위한 정치를 향해서 부족하지만 미국의 버디 샌더스 같은 한국형 버디 샌더스와 같은 그런 정치 99%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내공을 쌓고 준비를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아직도 꺼지지 않는 이 남북 공동올림픽의 이 불씨,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을 위한 공동올림픽 이 불씨를 살려서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이 유치하는데 헌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마지막까지 이제 2032년 올림픽 열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그리고 4.7 재보선 LH 사태 특검까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아침에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온화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